유쾌 상쾌동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 이제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포함이 됐고, 이게 압수수색 자체는 처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이아 목걸이 중 하나가 발견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싼 목걸이잖아요, 그죠? 이 실물이 발견된 게 좀 뭔가 이 수사에 엄청난 진척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증거는 되겠죠. 그 단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왜 받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쭉 추적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단서가 확보됐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런 거를 솔직히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과연 좋은 것인지, 그렇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이런 걸 사기도 하고 선물 받기도 하는 것인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또 착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려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몇 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반드시 신고 대상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니까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원래 내 건데 신고를 못했다, 누락했다라고 핑계대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 거가 아니었다면 샀냐? 그럼 구매 영수증이든지, 이게 뭐 그냥 남대문 시장 한쪽에서 그냥 저작거리에 놓고 파는 물건들은 아니잖아요. 구매 기록이 다 남을 텐데 안 남을 거고, 그러면 어디서 났냐라고 추적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기에는 6,200만 원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인에게 빌렸다는 해명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럼 그 지인이 누구냐고 물어볼까 봐 그거를 좀 바꾼 것으로 보고, 아마 그냥 신고를 누락했다 라고 할 거예요. 그게 아마 가장 알선수재나 뇌물보다는 가장 처벌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왜 누락했냐? 증조할머니 유품인데 깜빡 잊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제 나온 저희 이제 녹음하는 요 시점 기준으로 김건희 씨의 이제 주장을 좀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이 고가 목걸이들에 대해서 빌린 거다, 그렇죠. 내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게 모조품이다라고 얘기를 바꿨네요. 와, 영부인이 모조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모조품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빨리 해명해봐. 방어해. 저는 음소거 못 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1번을 얘기했다가 또 2번을 얘기했다가 3번을 얘기했다가 바뀐다는 게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뭐 재산 신고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제일 좋은 건 빌렸다잖아요. 빌려서 나 누구한테 빌려서 내가 잠깐 산 거야. 근데 그럼 누구한테 빌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모조품도 비싸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 최근에 그 명품 고가 시계가 이 스마트워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안 떨어진 로땡땡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것도 요즘은 확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요즘 베트남에서 모조품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모조품을 또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확실히 압수수색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그 이유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남양주에 사는 김진우,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의 지인이 남양주 씨의 있는 인척집에 너무 자주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 첩보를 받고 가보니까 이제 70대 여성이 혼자 이제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양평 공릉지구와 관련된 증거를 찾으러 갔다가 이 목걸이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확실히 어디서든지 빨리빨리 다 털어봐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김건희 측도 이 목걸이가 본인이 찾던 목걸이라는 건 인정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토리도 정해져 있고
이제 실물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8월 6일 날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서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오빠의 지인이잖아요. 저희가 윤건희 부부가 통치를 할 때 어떤 소문이 많았었냐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오빠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직접 뭘 부탁을 받거나 뭘 해결해 주는 것이 위험도가 있으니까 오빠가 브릿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시켰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오빠의 지인에게 이런 목걸이가 발견됐다면 이거 하나의 좀 단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사오통인가요? 네, 맞아요. 오빠를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됐다. 그렇지. 어쨌든 윤 대변인님도 지적을 좀 해주셨지만 이게 뭐 처음에 문제가 됐던 장신구 3점에 대해서 뭐 2점은 지인에게 빌렸었다. 뭐 하나는 소상공인한테 구매해서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일단 이제 모조품이었다. 이렇게 주장이 계속 바뀌는 거는 어쨌든 김건희 씨한테도 수사 선상에 있어서 불리하게 돌아가는 측면이잖아요. 주장이 계속 바뀌면 이게 그래서 직접 수사에 이어서 구속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여지라고 보시는지. 진술이 바뀌었다고 뭐 구속 그것 때문만은 그건 아니겠지만 네, 예. 여러 가지로 종합했을 때. 결론은 마땅히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장신구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보면은 그럼 이거 목걸이 하나 하려고 오빠의 지인네 집에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광범위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만큼 많이 뭔가를 감췄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특검에서는 아마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질수록 은폐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오빠의 지인한테까지도 숨겨놨다라는 그렇죠. 거는. 그래서 구속 수사에 뭔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특이하게 본 거는 특검에서 언제 나오세요? 8월 6일 나오라고 한 그 시점이 보름 남았을 때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내일 나와라 뭐 이렇게 빨리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여유를 두는 거는 많이 알고 있구나. 굳이 빨리 안 불러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주고 뭐 아프다든지 무슨 사정이 있다는 것도 다 처리하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굉장히 수사를 많이 진척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뭐 여러 사람에 대해 사무실, 회관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통화 기록이나 여러 서류에서 단서들이 많이 나오고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제는 이제 불러서 원래 소환해서 각 관계자를 소환해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조품이라는 주장 저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검증하면 바로 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가짜를 안 차는 분들은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저는 뭐 60만 원짜리 뭣도 없지만 어쨌든 근데 품격을 따지면 사마 이런 건 안 하는데 이 부부가 품격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아예 누가 알아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검증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뭐 수사하면 바로 되는 부분이니까 알고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분들은 되는 대로 이 윤건희 부부가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정 운영을 할 때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들통이 나고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윤석열 이 김건희 부부는 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게 뭐 되지도 않는 말을 해도 누가 이제 뭐라고 좀 쉽게 해서 토를 안 달잖아요. 그러니까 막말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저 토 달았다가 그러셨군요. 많이 핍박받고 방송 잘리고. 네. 아니 세상에 이게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71개가 박혀 있고요. 그다음에 백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 브랜드 중에서도 최상급의 목걸이인데 이걸 빌렸다는 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모조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와서. 근데 이제 뭐 모조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연장선상에 저번에도 뭐 주식 그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할 때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주가 조작 안 했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이게 국민 정서만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제 8월 6일 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때 공천 개입이나 뭐 이 불법 여론 조사 그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소명이 된 것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저는 구속영장 치기 위해서 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은 이제 신병을 확보해 놓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수사를
진척시킬 것 같고 8월 6일은 이미 소명이 90% 이상 된 것에 대해서 확답받고 이제 신병 확보 차원에서 부를 것 같아요. 그게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의 정보입니까, 분석입니까, 추측입니까? 그 여러 만주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 몸으로 직접 겪으신 분들의 이제 제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제가 살짝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이 이제 통일교회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인데 이게 이번 주에 나온 이제 보도 중에서 충격적이었던 게 결국에는 이게 뭘 위한 대가였냐. 알고 보니까 김건희 씨한테 유리한 보도를 해줄 수 있는 언론사를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에서 나온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YTN의 얘기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뭐 저희 MBC 얘기도 나왔고 했거든요. 뭐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그다음에 약 2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구두 이걸 가지고 수천억 원의 YTN을 인수할 수 있는 걸 만약 가져간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안 됐죠. 유진그룹이 더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는 하지만 그럼 상당히 이거 완전히 부정부패의 비리잖아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진이 얘기했던 것, 그리고 윤영호 통일부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 김건희 씨를 도울 수 있는 보수적인 매체가 필요하다. YTN을 인수해서, 원래 YTN은 진보적 성향이 강했는데 인수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언론관도 볼 수 있고, 물론 뭐 윤영호 통일부 본부장이나 건진에게 그런 걸 기대할 건 아닌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김건희 씨에게 다 전달이 됐고 사실상 작동이 됐다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저는 그 윤 대변인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커피를 쏟으셨습니다. 지금. 아이고. 괜찮으세요? 그 괜찮습니다. YTN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 윤영호 본부장이 그러니까 본인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뭐 우리 박성태 실장님한테 뭐 부탁할 때도 날이면 날마다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두 개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영호 안 돼요. 한두 개도 안 돼요. 우리 그런 사이인가요? 여튼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도 본인이 접수한 민원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의 공적개발 원조를 할 때 22년도에 1,800억인데 23년도에 4,300억까지 이게 증가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을 제대로 쓴 건데 사실 이 YTN 인수 같은 경우는 이 한학자 총재의 삼남 이 문현진 씨의 부탁인 거예요. 근데 이 총재하고 이 삼남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글로벌 피스 재단의 이제 YTN 인수에 대해서는 이 윤용호 씨가 이를 보긴 했지만 비교적 우선순위가 좀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달 경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교단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청탁과 부탁 차원에서 이것이 전달된 것인가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결국에는 최종 목적은 왜 전달했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도에 의하면은 한학자 총재도 곧 소환 조사해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파악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이 6천만 원 목걸이 어마어마한 거긴 하지만 YTN 인수와 뭐 캄보디아 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6천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목걸이는 그 인사 면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나는 소개비. 인사하러 가는데 저기 그냥 이런 형식.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됐다면 액수라든지 선물의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통일교에서는 그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는 듯한 분위기지만 이제 특검에서는 통일교 교단 자체의 그렇죠. 조직적인 행위로 좀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드러난 거는 이제 목걸이나 샤넬백이지만 그 뒤를 보면은 조금 더 큰 금액의 그렇죠.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그렇게 봐야 상황인 되겠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해외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ODA, EDCF 자금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정말 개인적인 부탁이 있었던 것인지 특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죠. 그리고 이제 언론사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저희 MBC 얘기도 나왔어요. MBC를 좀 손봐라 하는 이제 지령이 있었다. 저는 이제 방송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거길 왜 나가냐.
거기가 여기입니까? 핵심을 좀 많아요. 맞는 것 그런 같은데. 말씀을 왜 거기 가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송 듣는 분들이 어떤 특정 생각에 편향이 돼서 그 채널을 본다는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가요? 돌리다 보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얘기가 나오면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오면 듣는 거고 또 특정 어떤 뭐 진행자라든지 패널이 좋으면 가는 건데 설령 뭔가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가서 본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사회인 건데 보세요. 김건희 여사를 위한 방송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MBC를 손봐야 됩니다. 그 말이 먹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언론관이 얼마나 그 수준이 안 좋습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게끔 뒤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오래전 얘기냐는 말이죠. 그런 청탁이 먹혔다는 게 저는 충격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 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 핵심부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리고 사실 저희 MBC가 어쨌든 이제 공영방송이고 그런데 이 건진법사 전시의 문자 내용에서 그러니까 누군지도 사실 저희가 이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직업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근데 이런 분에 의해서 MBC를 손봐야 된다라는 어떤 의사가 오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예.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었던 22년 가을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그때 직후에 나온 얘기인데 건진이 누군가에게 한 말이죠. 이 누구는 이제 특정이 되진 않았죠. 저는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MBC 기자 1호기 못 탔잖아요. 네, 1호기 못 하고 출장도 못 가고 네, 기자 풀단에서 자꾸 빼려고 그랬었고 그리고 소송 걸었잖아요. 외교부 소송 걸어서 최근에 신임 이재명 정부 외교부 장관이 취하고 미안하다라고 했고 사실 바이든 날리면일 때 그 전문가들도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외교부에서 그것도 정부 부처가 언론사에게 의혹 제기일 수도 있죠. 크게 보면 저는 당시 저도 방송을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나도 바이든으로 들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송사들도 방통심의에 많이 걸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언론 탄압에 외교부, 그래서 경찰들도 뭐 뉴스타파나 JTBC도 압수수색이 당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통심의 특히 공정의 생명인 방통심의에서 무수하게 저도 한두 번 나갔었는데 MBC는 상비군이었어요. 네. 상주했었어요. 거의 매번 와가지고 의견 진술을 하더라고요. 네. 대놓고 언론 탄압을 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MBC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도 폐간시켜야 된다. 그런데 목숨 걸었다. 맞네요. 피하 구분이 안 되고 뭐 수틀리면 그냥 다 뭐 다 있었죠. 폐간시켜 버린다는 이제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애초부터 공적 마인드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씨는 세상의 중심이 정말 진짜 자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8월 6일 이제 조사 관련해서도 조사 시간을 자기가 막 정하더라고요. 6시 전에는 끝내달라.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이거 통상적이진 않죠. 주변에 많은 만주 변호사들이 하는 네. 말이 기도 안 찬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변호인들이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다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사정이 생기면은 그 현장에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언제까지 또 나올 테니까 아니면 언제 또 나올까 이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가 진척되는 거예요. 어차피 김건희 씨 뭐 한 번 나온다고 끝날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 이왕이면 그 조사자의 피조사자에게 나름대로 이게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이렇게 많이 혜택을 줘야지 또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방향으로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다 배척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오기도 전부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루 받고 나면 3, 4일은 쉬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뭐 그 뭐 알바 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뭐 노동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김건희 여사에게서 불리하게 여론만 형성될 거라고 봐요. 뭐 상당히 찰진 대사를 쓰는 드라마 작가라면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건 조건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혐의별로 각각 다른 날에 나눠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소환조사 사이에는 3, 4일 정도 휴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사를 할 때 오후 6시 전까지는 좀 종결해달.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판과 욕먹을 줄 알면서 왜 이런 그러니까요. 주장을 했을까? 네. 전략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시간 끌기 전략이에요. 보니 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2월 달까지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질질 끌으면은 내 수사는 완료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냥 특검 수사에 협조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구속은 피할 수 있겠네. 구속은 피하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기소할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박성태 실장님은 16개 플러스 16개에서 32개라고 얘기하시지만 16개에서 10개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구속 기소가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법정에서 가장 좋은 유능한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나의 무죄를 입증할 거야. 그런 전략이 아닐까. 결국엔 시간 끌기 전략의 일환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사실은 기간이 정해져 그렇죠. 있다 보니 그 약점을 노리고 지금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다. 저는 근데 상식적인 변호인이라면 특검에 이런 요구 자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상식적이지 않은 변호인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김건희 씨가 일단 6일 날 소환하라고 했을 때 변호인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뭐 안 하면 나중에 구속영장 같은 데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저는 6시 넘어서 못 받고요. 혐의 많다고 하니까 뭐 하고 한 3, 4일 쉬었다가 그렇게 하세요. 변호인은 속 터지죠. 이걸 대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냥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제 상상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요청이에요. 요 이야기를 한 게 그럼 안 받아들여줘? 그럼 나 안 나갈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때 되면 이제 영장 단계로 넘어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정치인싸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김건희 씨의 8월 6일 첫 소환조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왜냐면 안 나오면 이제 영장 청구 단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거다.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아 그래요? 예.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하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만 봐도 지금 재판에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재판을 통상적으로 뭐 수사에 협조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형을 깎고 좀 이 사법 처리 과정에서 그래도 유리하게 끌고 가자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변호인들도 잘 보시면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변호인 3명인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변호했던 분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한쪽 방향으로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려는 목적의 변호인들이 있는 거라고 볼 때 출석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또 다른 정치적 메시지가 되고 지지층에게는 하나의 어떤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뭔가를 내세울 게 또 생기겠죠. 뭐 이러해서 못 간다. 8월 6일은 이러면서 또 시간 또 끌고 뭐 하나 생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구속돼서 교도소에 오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포기 상태가. 네, 포기 상태에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특검팀도 뭐 일부 어떤 기자들 취재 들어보면 생각보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결국 김건희 여사하고 이어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방어를 잘 하면 형량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의 뭐 구속 무기징역으로 가는 수순이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속 조건을 고려해서라도 나가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저도 뭐 안 나올 가능성은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가장 좋은 김건희 씨에게 가장 좋은 거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검찰이 여러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할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근데 뇌물이나 이런 거에서 큰 것만 없다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내부에서는 당연히 뭐 무죄를 확신하고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도 좀 공범이었던 분도 집행유예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죄라고 해도 집행유예만 돼도 피고인이 느끼는 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면 수사에 일단 협조하는 모양새는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간 8월 6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중간에 수사가 막 진전돼서 김건희 씨의 혐의가 아주 짙은 것들이, 구체적 정황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가자마자 내가 구속되겠구나, 이런 공포가 있으면 그때는 좀 그냥 본능적으로 나가길 꺼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편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지금 피고인 없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벌써 3차례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열심히 만난다는 거예요. 지난 12일에 이제 재구속된 이후에 18일까지 따졌을 때 접견을 총 16번 했고 시간 제한도 없었다. 근데 이제 이 접견실에는 에어컨도 있고 조금 이제 자신의 방보다는 편한 그렇죠. 환경이잖아요. 네. 쩍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게까지 건강에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접견실에서는 잘 있었으니까. 선택적 이런 분석도 아픔. 나오고요. 선택적 네. 아픔. 선택적으로 건강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런 것 같고, 이것도 왜 그러느냐 그걸 따져보면 첫 번째는 자존심 같아요. 내가 뭐 후배 검사들 또 저번에 나를 모욕 주려고 경찰 배석시켜가지고 나를 조사하려고 한 거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막 이런 자존심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포자기 아니냐. 내가 나가서 뭐 조사를 받고 나에 대해서 항변을 하더라도, 내가 유리하게 나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봐도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자포자기 때문에 만사가 다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정이나 특검의 수사는 앞으로도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찾아올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법률가이고 평생 법조인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 중에 변호사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을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하고 이제 안부 묻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건데,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의 소위 말하는 집사 변호사,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쐴 수 있도록 변호사 접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데, 저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서울구치소 가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왜? 일단 음식 자체가 튀긴 음식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제일 나쁜 음식이, 몸에 제일 해로운 음식이 제육볶음? 뭐 요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소울푸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엑셀 식단 파일로 표가 식단표 있어요? 쫙 나오더만. 그걸 보니까 보셨어요? 진짜 건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윤석열 전 대통령 물론 처음 지금 딱 들어가서 뭐 독방이 뭐 주차장 한 칸 정도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칸 전직 대통령이니까 2칸에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겠죠. 아니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비정상이죠. 근데 어차피 사람이다 보면 적응하게 되고, 그러면은 간 수치도 내려갈 것이고 당뇨 수치도 내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재판도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누구야? 돈은 얼마 받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은 몰라도 이게 사건이 워낙 많고 큰 사건이다 보니까 엄청난 수임료가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때요?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윤 대통령 만의 재산 한 6억 6천 정도 신고된 거는. 신고가 돼 네.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제가 들은 건데, 그 수임료 관련해서는 별 얘기가 없다가 무료로 돈을 안 주고 변호를 받으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소액을 줬다. 소액. 500만 원. 그냥 500만 원 저희 인지대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차비 형식으로 해서 막 아니, 뭐라 하면.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권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죠. 뭐 다음 행보를 염두에 그렇죠. 두고. 근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근데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법제처장도 시켜주고 이랬는데 그냥 공짜로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앵커 말씀한 게 지금 용산에 많은 비서관들과 몇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변호사비를 그걸로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잖아요. 윤 대통령 경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변호하는 것 자체가 대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에 누군지 몰랐잖아요. 확실한 인지도가 생겼죠. 네, 지금 헌재에서 벌써 딱 저 네. 사람 누구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벌써 본인 유튜브 채널 만들고 저희 당 입당하는 과정에서도 또 뉴스 한번 쫙 나오고 입당 보류. 그러니까 이제 극우 보수층에서는 이것만한 홍보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죠. 어림잡아 구구층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저는 그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김계리 씨도 마찬가지고 극우적인 생각을 기존에는 사실은 뭐 잘 두각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던 분들이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한다. 또 극우적 메시지를 내면서 갑자기 100만 명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어떤 본인이 유튜브를 해도 사실은 꽤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전환기 씨도 마찬가지죠. 물론 한국당 강사로 유명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100만 명을 100만 명의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나름 극우의 스타가 돼 있잖아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변호인들도 충분히 그걸 노릴 만한 변호사들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 유튜브 7,000분인데 저도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100만 명 구독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윤석 대변인하고 멀어져요. 저희 아니, 정치인사에서도 잘리겠네요. 많이 잠깐 멀어질 나오시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변호 능력이 완전 제로거든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번에 뭐 영치금이 부족하다, 뭐 돈 한 푼 없이 들어갔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무능력한 거예요. 아니 영장 발부 가능성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든 그 변호사들이 한 30만 원 준비해서 들어가서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 낮아도 이걸 혹시 모르니까 이제 당사자한테 말하면 좀 그러니까 가족한테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30만 원 들고 들어가요. 그래야지 바로 입금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해준 게 김계리 변호사예요. 지금 가족도 챙길 여력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이제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좀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몽녀잖아요. 계몽되신 분이라서 이분 저는 정치에 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이 최명성 변호사 이분이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분에도 한두 명 정도 더 추가됐는데 저는 이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김성훈이라든지 아니면 저 또 누구죠? 그 다른 그 피의자에 대해서 강우구 부속실장 이 변호를 같이 했잖아요. 사실 법률가들 그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3명의 피의자를 변론을 하게 된다면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해가는지 방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 변호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그 수사에 본인이 다 입회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특검에서 좀 배제시켜야 될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전 윤희석 대변인님이 좀 상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다라는 얘기가 공식적인 보도나 우리가 뭐 소문으로도 지금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사실 영치금이 없으면 이게 공개 계좌 이거를 할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렇죠. 아내가 가가지고 뭐 가족이 여보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제가 게 영치금은 충분히 흔한 넣어드릴게요. 건데. 왜 그래요? 제가 이제 윤 대통령 재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부부인데 뭐 이런 말. 두 분이 남편과 부인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정상적인 상황에 빗대서 얘기해서 그럴 일이 없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었던 의혹이라든지 문제점.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하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고 결혼도 종류가 있다. 결혼의 정의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에요. 이건 학문적 얘기지만 이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를 잘 보면 일반적으로 젊을 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쭉 살아왔던 그 경우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두 분 다. 네.
그다음에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는 상황에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앞에 있었던 성취와 본인들이 살아온 경험들에 기반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네 글자 단어가 생각이 나요. 각자 도생. 지금 상황은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반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남편이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면회도 가고 이걸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설득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변호사 비용 달라고 하지 마. 뭐 결국엔 이런 거네. 뭐 그런 그거는 거예요? 다른 얘기지만 관계 자체가 그 다르다. 부부라는 이름은 같지만 여러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아주 드문 케이스의 부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방귀대장 뿡뿡이가 이를 그르쳐서 지금 이 꼴이 됐다. 여기서 이를 그르쳤다는 거는 계엄을 괜히 해서 또는 계엄을 망쳐서 그건 다 열려있는 가능성이라고 봐요. 아무튼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또 새삼 이게 오히려 들춰지면은 윤 전 대통령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주목을 다시 받고 있어요. 조금 전에 윤 전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뭐 현금 한 6억 6천 정도와 뭐 아크로비스타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면 총 재산이 8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뭐 돈이 영치금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전두환 씨와 좀 겹쳐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뒤에 다루겠지만 영치금은 아껴 써야 돼요. 하루에 2만 원씩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돈이 있다고 막 다 쓸 수 통장 있는 게 한도는 아니에요? 영치금 계좌는 400만 원까지 있고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는 주로 식품, 음식료 이런 걸 사는 데는 2만 원. 근데 뭐 의류나 침구 이런 거는 또 추가로 사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잘하세요. 갔다 오진 않았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전한 호기심이죠. 80억 가지고는 얼마까지 영치금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거였는데 현금만으로도 평생 쓸 수 있어요. 그 6억 만약에 한 6천이면은 충분하네요. 무기징역을 받는데 한 200년을 산다. 그러면 조금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는 뭐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아니죠. 지금 법원에서 국민 위자료를 맞아. 10만 원씩은 줘도 된다. 뭐 최소 이렇게. 10만 원. 국민들이 정신적인 충격,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공포, 불안, 자존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위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송을 건 100여 명에게 최소 10만 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지급하라 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지급을 안 하면 재산을 압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0명 정도가 했는데 또 다른 소송이 있고 이게 저도 사실 전체 한 20주의 합병을 얻었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소송에 들어가고 그러면 전 국민이 5천만이 소송을 걸면 80억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아껴 써야 돼요. 이 소송의 결과가 지금 1심이기는 1심이죠. 하고 이제 최종 확정이 나야 뭐 지금 뭐 압류 뭐 그런 절차가 되기는 할 건데 이게 한번 이렇게 나고 나면 뭐야 나도 그렇죠. 할래. 나도 할래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번에 지급됐죠. 저도 잘 쓰고 있는데 전국민 소비 쿠폰에 이은 2차 소비 쿠폰이 될 수가 있다. 네, 전 국민이 최소 10만 원씩을 심리 안정. 윤석열 발로 지급받아서 쓸 수 있다. 화병 소비 쿠폰.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도 주점위에도 최소 전치 20주의 합병을 얻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치적 충격만이 아니라 당시 하는 보고서에 GDP 감소가 실질로 0.2%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을 다해서 그냥 최소 기준으로 잡아도 6조 원 이상의 손실이 봤다고 했어요. 당시에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은 100조 이상의 손해가 있었고요. 아크로비스타 매물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 목 디스크 걸린 거 치료비 청구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번 주에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사우나실이거든요. 그 소문이 다 맞는 거예요. 뭐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 다 우리 소문만 있었잖아요. 아니 이게 이런 얘기를 저희가 비화로 들었을 때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로 이 대통령실 안에 사우나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대충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너무 본격적. 근데 이선희 앵커님 저는 뭐 대통령께서 사우나를 통해서 심신의 피로도 풀고 여러 가지 거기서 힐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관저에 그런. 근데 그거를 의혹이 제기됐을 때 뭐 국가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된다라든지 하면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나 저희 같은 평론가들에게 대통령실에서 가했던 그 학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대. 학대요? 학대죠, 학대. 저희들 얼마나 막 못살게 울었어요. 안 그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명예훼손이다, 뭐 그러면서 운영이 나와서도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공격해대고 저희가 막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소송한다고 막 이런 식의 압박이나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니까요. 화가 나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또 이제 문제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것도 장 소장님처럼 억울하시고 네. 화나셨던 분들 문제인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실이 뭐 직무 수행을 더 잘 부드럽게 원활히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공식 집행 절차가 있잖아요. 기한을 올리고. 근데 경호처 측에서 사우나실 공사를 현금으로 하면 좀 싸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지급을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국방부 청사였을 때 있었던 것처럼 증거 안 남기고 만들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관저라고 말씀하셨죠. 관저가 아니고 이게 집무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저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집무실이 중요한 관저에 있어요. 대통령실에 관저에도 있고 집무실에도 이번에 밝혀진 건 집무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집무실 얘기한 거는 대통령실 본관.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사무실에서 저는 그런데 좀 느슨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집무실에? 집무실에 근데 이게 보통 휴게실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집무실 옆에. 근데 윤 전 대통령 사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국민 혈세잖아요. 근데 이 현금은. 본인이 떳떳하면 물론 역풍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본인이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좀 휴게실을 만들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보도자료 뿌릴 건 아니고. 근데 현금을 썼다는 건 본인도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쉴 만한 공간이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 안 했다. 그렇죠. 왜냐면 출근도 못 하고 계속 위장으로 차 먼저 출근 차량 보내고. 근데 진짜 출근을 안 하시는데 왜 여기까지 만드셨어요? 그래도 아예 출근 안 해요. 오후에 출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야 땀이나 빼자. 그러니까 사우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차마 내가 일하다가 정말 밤새 일하다가 잠깐 쉴 곳이 필요해. 원래 이제 샤워장이 있었던 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샤워장 정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저는 어느 정도의 침상 정도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워낙 경무를 하다 보면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도 차마 그렇다고 말을 못할 정도로 이게 필요하다고 말을 못할 일을 다 안고 있다는 거 서로가 주지해 봐였다. 그러니 차마 공개적인 공식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고 현금 얘기한 건 아마 특활비겠죠. 그렇게 해서 몰래 만들어서 몰래 쉬려고 했다. 사실은 매일 쉬고 있었으니까 늘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술 깨려고 만든 거 아닌가. 보통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사우나 가서 술뚝 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출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대통령실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광역 단체장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좀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집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 안에 아시다시피 간단한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파티션이 딱 있어가지고 그 안에 안마 의자 정도는 거의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저도 봤고. 그런데 이 샤워 시설은 그걸 넘어선 수준인데 이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된 충성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 저도 이것을 봤을 때 4,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줄 테니까 현금으로 줄 테니까 이렇게 싸게 하자라고 하는 거 보고 특활비로 정리를 했나 생각을 했는데 모 보도에 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관사에 주방을 수리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7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25평짜리 아파트 리모델링 올로 해봤거든요. 근데 2,500인가 3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주방 하는데 7천만 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주방 비용을 국방부 장관 관사 수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해서 캐시백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나는 될 정도로.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까? 설마가 그러니까 빈차 행렬 나왔을 때도 설마 그랬거든요. 근데 설마가 계속 진짜가 돼버리니까 반박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골프 연습장, 반려견 수영장 이런 것도 의심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특검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저는 사실 이것도 진짜 너무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뭐 또 형사적으로 하기에는 더 큰 사건들이 많아서 사실 이거는 얘기할 건덕지도 못 되는데 이건 한 국민- 107번 정도 될 것 예, 같아요.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는 건 아 정말 전 정부에선 절차라는 게 없었구나. 뭐 이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그렇죠. 현금으로 대충 그러니까. 했을 정도면 뭔가 감추고 싶어 한 거고 구리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참 별짓을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좀 끝도 없이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뭐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씁쓸해요. 장 소장님 말씀에 제가 대부분 동의하는데 하나 정도는 조금 좀 의견을 덧붙인다면 술을 깨기 위해서 사우나를 만들었을 것 같진 않아요. 진짜? 술 취한 다음에 사우나에 있으면 그 기분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 알코올이. 깨는 걸 싫어하고 그냥 그때의 기분이 약간 나른하면서도 피곤한 그 기분을 즐긴 것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원래 술을 깨려는 노력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술은 장 소장님보다 박 실장님이 약간 더 잘하시니까. 많이 네, 종종 하죠. 원래 근데 술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 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근데 건강에 그걸 안 그냥 좋죠. 즐기는. 근데 그분이 건강을 꼭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검사들이 좀 오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사들은 밤새 수사하고 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또 조금 일 보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힘드니까 뭐 기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 이제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있었다던 비밀의 사우나실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이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역시 이 정치계 거물두라고 방송하니까 상당히 주눅 들었는데 전혀 티 안 나. 재밌게 잘하셨는데요. 왜 지금 뭔 소리예요? 제가 좀 위험할 것 들었어요. 자. 영주 형은 좀 쉬시고 그렇지, 제가 나오겠습니다. 다시 벨라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